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순혜입니다. 이제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치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2시간 동안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창조한국당 이지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자유선진당 함영희 후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선진당의 함영희입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진보신당 홍세화 후보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 김기식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은 각 정당의 정치 사회 분야의 대표적 특징 공약을 듣고 이어서 오늘 토론회 주제인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 한미 FTA 해법과 쟁점,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세 주제를 놓고 토론자들 간의 자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자유 토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1대1로 주도권 토론을 한 후 맺은 말로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토론자들께서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을 내놓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다른 정당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정치와 사회 분야의 대표 공약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창조한국당 이지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이지영입니다. 창조한국당의 대표 슬로건은 2040 세대가 주도하는 부패 기득권 탄핵입니다. 부패 기득권 탄핵은 창조한국당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한국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양적으로는 일자리 300만 개를 늘리고 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또 근로자 평생학습 교육 강화를 통해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진정한 정치적 민주화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가능하고 경제민주화는 99%의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정치권이 교체될 때만 가능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아직도 구태한 틀에 갇혀있는 무능한 정치, 부패 세력을 규탄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여 지식 기반의 창조적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함영희 후보 차례입니다. 예, 자유선진당입니다. 저희 정치사회적 공약을 설명하려면 균형이라는 좀 키워드가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균형이라는 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맞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시소 탈 때 잘 느껴질 텐데요. 그래서 권력이 어느 쪽에 하나 쪽에 좀 집중돼 있으면 그걸 덜어내는 게 저희의 대표 공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이 총리한테로 좀 나눠주는 거, 그다음에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좀 지방 정부에다 나눠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이 수도권은 아주 비대해지고 있는데 지방은 굉장히 지금 많이 좀 낙후되어 있잖아요. 이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기 위해서 상징적인 우리 지금 세종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세종시를 차질 없이 완성해서 세종시가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그 균형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구도 개편, 그다음에 지방 분권, 세종시의 차질 없는 완성이 자유선진당의 대표적인 세 가지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유시민 후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당 기호 4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순번 12번에 있는 유시민입니다. 저희 당은 이번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가칭 이명박 정부 9대 국정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내곡동 땅 투기, 또 친인척 측근 비리, 저축은행 사태, 또 자원외교 비리,
4대강 집행과정의 불법성, 또 종편 종합편성 채널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남북관계가 경색 파탄된 경위,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을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샀던 모든 비리 부정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그 작업부터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8번 이상일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반성에서부터 출발하려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거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8대 국회 난장판 국회였습니다. 그런 국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연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 폭력 방지 이런 문제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오만해 보였습니다. 그 검찰 수사를 할 때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출두도 하지 않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이런 모습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회 분야에서는 저희는 가족 행복 5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중증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양하려는 자식 세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중증 질환 저희들이 2015년까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진보신당 홍세화 후보십니다. 네, 정당 기호 16번 진보신당의 대표 홍세화입니다. 제가 이 정치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제가 오랫동안 유럽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를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본디 고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저희 진보신당은 그런 정치의 고귀함,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곧 함께 살자, 연대해서 함께 살자는 내용인데 그 점에서 우리가 내놓는 정책은 우선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탈비정규직 그리고 그에 상반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삼성을 상징하는 재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의 목까지 착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핵 문제, 이 탈원전 그리고 탈학벌 이런 것들이 우리 진보신당이 이 연대를 위해서 내놓는 정책입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 김기식 후보 말씀하시죠.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못했으면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는데 바꾸지 않는다면 선거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사찰에서 드러나듯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서민경제가 파탄났습니다. 반면에 1%의 슈퍼부자와 대기업들에게는 부자감세 등을 통해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4대강과 같은 사업에 30조 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모든 정책의 중심이 국민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첫 회기에서 반값 등록금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10만 원에서 2배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 시간들 정확하게 지켜주셨는데요. 오늘처럼이라면 19대 국회 굉장히 전망이 밝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정치권의 권력형 부정과 비리, 국회와 정당의 파행적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민 앞에 믿음직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국회와 정당의 혁신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19대 국회에서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국회와 정당, 그리고 정치의 혁신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은 토론자당 2분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자유선진당 한명희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예, 지금 앞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19대 국회를 구성하기 앞서서 일단 18대 국회에 대한 심판도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8대 국회를 얘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폭력에 대한 얘기, 폭력에 대한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폭력도 문제였지만 폭력이 유발됐던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한쪽 정당은 약을 바싹바싹 올리고 한쪽 정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싸웠던 이런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만약 19대 국회가 이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토론회에도 우리 지금 6개 정당이 나왔는데 6개 정당이 아마 기본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19대 국회 때는 그러니까 그 거대한 2개의 정당한테 힘을 쏠리지 말고 이런 그 6개의 자격을 갖춘 정당이 같이 나서서 뭔가 원내에 돌아가는 원내의 어떤 그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좀 조정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좀 형성이 되는 거,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중심보다는 정당 대표들이 좀 참여해서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 신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어떤 분이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예, 홍세화 후보 말씀해 네, 주시죠. 앞서 제가 정치인을 고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 우리가 복지국가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이 민생을 위한다, 뭐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항상 선거 때뿐이고 선거가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항상 빌공짜 공약으로 남는 이런 것은 저는 이 좌우 균형이 정치에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정치가 주로 보수정당이 이 두 거대 보수정당이 계속 지배해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국회나 이 정치, 이 정당의 이 구조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시급한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진보신당은 진보 좌파 정당으로서 자리매김되는 이런 것이 그래서 좌우가 균형을 이룰 때 그럴 때 우리 국회도 또 정당도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당연히 민의를 대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당연히 이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바라고 있는 바대로 폐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도 이 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걸 보더라도 그대로 이 민의가 반영되고 있지 못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민생을 위하거나 노동자 서민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변하지 않고 있는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좌우의 균형. 그 점에서도 이번 총선에 이 진보 좌파 정당, 진보신당에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거의 2분을 다 채우셨는데요. 아마 짧게 하시면 2번 정도 발언 기회가 돌아갈 것 같고요. 길게 하시면 1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지금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 발언 신청하셨죠? 네, 홍세화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치가 불신받고 있는 이유는 입으로는 우리 정치권이 입으로는 국민, 민생을 외치면서 그리고 많은 약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킨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작은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 이런 걸 아마 국민이 기대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분야 여러 공약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 공약을 내놓은 것들, 그거를 저희들은 목숨처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9대 국회가 열리면 저희 당선된 의원들은 최소한 1인 1건 관련된 공약과 관련해서 법안을 만들고 그걸 100일 안에 발의를 하고 다수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걸 최대한 입법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생, 그걸 새누리당은 과거 한나라당과 참 달라졌다. 이 진짜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구나.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영광이 아름다움에 있다면 정치의 영광은 약속을 지키고 그걸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상일 후보님 말씀하신 부분 제19대 국회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후보께서 먼저 발언 신청해 주셨고요. 차례대로 순서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죠. 예, 그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께서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공약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누리당이고 이명박 대통령이셨습니다. 약속 지키셨나요? 그리고 또 세종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말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4대강과 같은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 예산 심의를 강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됩니다. 또 헌법 개정 사항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해서 장기적으로는 국회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국회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다수당이 힘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이런 관행이 계속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한 4년 동안 매년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부터 한미 FTA 조약안까지 모두 날치기 되었습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어떤 국회 운영의 어떤 행태,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고서는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민생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지난 4년 국회 이 파행을 평가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또한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셨는데요. 그 오늘 주제가 지금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인데 그 과거의 문제점보다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시민 후보 말씀하시죠. 예. 오늘 비례대표 후보 토론이고 지금 주제는 국회와 정당의 혁신에 관한 건데요.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해본 사람은 이 자리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일 후보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말로야 쉽죠. 그리고 총선을 할 때마다 국회의원이 반 이상 바뀌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국회가 잘 안 변합니다. 정당도 안 변하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의 근원이 꼭 사람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고 제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국민 여러분께 정치 분야에서 국회와 정당의 혁신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공약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니까 정당의 지지율이 의석 구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이 지난 선거에서 52% 득표하고 의석의 95%를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치가 굉장히 소모적으로 되고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느끼는 국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도요. 과반수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데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원과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이 정치 기본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분들 이거 풀어야 되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를 하면 우리 정치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이지영 후보 아직 다른 게 못 가지셨죠. 예. 예, 방금 유시민 후보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한국당에서도 물론 정당과 그 국회 혁신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든지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든지 공천 과정 자체를 개혁한다든지 여러 연구 과제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뭐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민주통합당 후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통합당도 사실은 거대한 양당 구조 내에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현 양당 체제에서 정치권이 스스로 자기 살을 도려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회와 정당 개혁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간들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함영희 후보님 시간이 제일 많이 남으셨고 이지영 후보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으셨네요.
제가 한희 질문할까요? 후보님 발언하시겠어요? 예. 통합진보당 유시민 이제 후보께서 국회 유일한 이제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꼭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그러니까 그 원내 교섭단체 중심이 아니라 좀 정당의 대표가 좀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경험하신 국회에서 과연 그런 시스템이 좀 가능한지 왜 원내 교섭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문제점을 조금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토론 시간이니까 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든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주도권 토론 시간에 질문 답변하실 수 그렇게 있거든요. 되네요. 예, 좀 이따 하시죠. 그럼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지금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29초가 남았네요. 제가 아까 그 약속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약속이라는 게 약속과 상황의 변화라는 게 지금 아마 새누리당에도 빚이 있을 테고 또 민주통합당도 빚이 있을 텐데 다음번부터는 이 약속을 지키는 거하고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많이 염두에 두셔서 뭔가 선택을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일 후보. 우리 민주통합당 김 후보님 말씀에 약간 답변을 해드리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제대로 못 지켰죠,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뭐 노력은 했습니다. 지난해 한 20% 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지키겠습니다. 세종시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위원장께서 그걸 투쟁으로 막았죠.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탄생한 거죠. 날치기 문제. 민주통합당이 여당일 때 날치기 많았습니다. 제가 13대 때부터 국회 출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겠지만 우리 그래서 유시민 대표님 이미 경험하셨지만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날치기 문제 앞으로는 진짜 근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른 분 김기식 후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 안 지키셨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반값 등록금은 장학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속했다고 얘기하시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세종시 누가 설계했고 누가 추진했는지 국민들이 다 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마치 박근혜 대표께서 위원장께서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지영 후보. 저는 지금 정당과 국회의 그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이나 세종시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를 들먹이기보다는 우리나라 정치 역사 구조상에서 정당과 그 국회 개혁을 어떻게 이뤄내야 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정치의 정권은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은 바뀌었어도 어느 정당 하나도 우리나라가 창조적 지식강국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지적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아이디어로 국가를 끌어갈 것인지 이런 것을 고심하는 정당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통합당 항상 이명박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민주통합당 역시 그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은 정당에 대한 그 대가와 심판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안철수 바람이다 뭐 이렇게 안철수 바람으로 상징화된 그런 모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변화 에너지를 담아내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그런 국회라면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당 혁신 방안은 국민 심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시민 후보 25초 남으셨죠? 예, 제가 뭐 간단한 거 2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거대 두 당이 받아주시면 바로 될 문제인데요. 먼저 재보궐선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보궐선거 하게 되는데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은 후보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개혁 조처가 필요하다. 이 말씀 저희 당 입장으로 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 문제점들은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적극적인 대안은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금 토론하신 내용을 보충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 토론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정당은 소속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다른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반드시 2개 정당 이상의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3분 동안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상대 토론자에게 최소한 30초 답변 시간 꼭 부여해 주시고요. 또한 균형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한 정당에게 총 토론 시간의 절반인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상대 토론자의 그 발언이 길어지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 사회자 직권으로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이어서 먼저 통합진보당 유시민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우선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께 질문을 좀 드리죠. 주제가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 관심을 끌었던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가 유야무야 돼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재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국민들도 모르고요. 도대체 정당의 이 정치인들이 당의 지도부가 되거나 또는 공직 후보가 되겠다고 나섰을 때 당원들에게 또는 당직자들에게 돈봉투 돌려서 표를 얻으려는 이 행위, 결국 이제 밖으로 나가면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하고 바로 연결되는데, 이제 새누리당은 도대체 당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시는지 좀 묻고 싶어요. 예. 예, 이상일 후보. 네. 저희도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이건 뭐 면목이 없죠. 이건 뭐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데 뭐 철저히 수사를 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돈봉투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당시 민주당 이제 통합을 앞두고 예비 경선, 지도부 예비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돈봉투 문제가 불거졌죠. 그래서 민주당 호들갑을 떨었죠. 당 얘기 마시고요. 자기당 얘기를 답변해 주시죠. 호들갑을 떨어서 진상조사위를 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제가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제대로 답변 안 하시고 지금 딴 당 말씀을 하시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김기식 후보께 질문 드리죠. 민주당도 이 문제에 관해서 비슷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당원 제도를 정비하고 당 내부에서부터 상향식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어떤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최근에 민주통합당에서는 아쉽게도 이런 자정의 몸부림 또는 혁신의 노력이 좀 이제 잘 보이지 않지 않느냐.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잘 혁신되고 쇄신되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욕하려는 게 아니고 차제의 국민들께 이 문제에 관한 민주통합당의 어떤 전망이나 혹은 비전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당 혁신의 핵심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을 만드는 거고요. 또 소수의 조직이 움직이는 정당이 되면 아무래도 그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통합당을 만들면서 소위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 모두를 다 국민들의 손으로 뽑았고, 또 이번 공직 후보자들도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당의 권력의 문제를 다수 국민에게 돌려드리게 되면 소수가 돈을 통해서 어떤 당권을 쥐거나 공직 후보를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당이 혁신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나셨죠? 시간이 저희가 3분이 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30초로 간략간략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순서는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신데요. 예, 저도 유시민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대표님께서 서울 관악을 경선을 하시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유시민 공동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잘못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역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뭐 큰형 인셈인데 좀 봐달라 그래서 다시 경선을 하자. 근데 시험 보다가 컨닝해서 들켰는데 다시 시험 보게 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200명밖에 연령대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재경선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잘못을 인정하셨던 우리 유시민 대표님 좀 곤혹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상일 후보님 정치 입문하시자마자 아주 전통적인 정치인들 어법을 바로 따라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국회와 정당의 혁신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요. 이제 이 문제 역시도 그런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정당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할 것인가 라는 이제 숙제와 실험하는 과정에서 저희 통합진보당 일부 당원들의 과욕으로 인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대표인 이정희 의원께서 후보 출마를 포기를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조금은 불미스러웠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저희 당원들 대신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당 운영, 공직 후보 선출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 질문은 드린 거는 그 정당 개혁과 관련된 거여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민주통합당 김 후보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2011년 11월 그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때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 소속이신 김선동 의원께서 그 최루탄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고 나서 본회의장 기자회견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정희 공동대표 최근에 의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외국에서 보는 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엉망인데 그보다 더 엉망인 의회가 세계에 하나는 있다. 그래서 우리 김 후보님께 여쭙니다. 그분의 그 행동이 의거였나요? 예, 아까 그 시간이 짧아서 잘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 참여정부 때 그 예산안을 날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는 모든 사안은 원인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예산을 날치게 하고 또 한미 FTA 같은 국가 간 조약이 날치기 처리된 예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없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밀어붙인 새누리당이 자기 반성 없이 어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갖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초과되고 있는데요. 각 정당이 특정한 정당만 계속 나오지 않고 고루 다 발언할 수 있도록 조금 유념해서 정당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진보신당 홍세화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새누리당의 이상일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이 정당개혁,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정치가 혼탁하고 이 돈 봉투니 또 이 지역주의의 폐해, 이 국회의원이 이어야 하는데 지역 토호들이 이제 주로 주름 잡는 거나 하는 이런 문제를 벗어나고 또 민의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국회를 위해서 독일식 전면 이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확인 겸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면 비례대표제라면 그 지역구 의원들은 없애는 제도입니다. 독일식은 어떠냐면 절반을 지역에서 내놓고 그리고 전체 지역 그 정당 투표로 다시 보충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저희 당에서 연구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9대 국회가 열리면 이제 우리 소선거제 문제가 있는 점은 분명히 이제 각 당이 또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 이거는 이제 19대 국회에서 좀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기식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통합진보당하고 민주통합당과의 이른바 야권연대 과정에서 좀 잡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할까? 이 결선 투표제가 있다면 결선 투표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첫 번째 투표에서 50%를 넘지 않으면 1등, 2등이 이제 결선을 하게 돼 있는 이런 구조면 그런 잡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소수 정당들도 을 지지하는 분들도 사표의 위험 없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바로 찍을 수가 있고 이것을 그래서 민의도 그대로 대변할 수 있고 이런 과정상의 잡음도 피할 수 있는 결선 투표제를 만약에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19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고 할 경우 우선 이번 대선부터 이것을 적용할 그럴 생각이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당은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결선 투표제를 대통령 선거에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위헌 논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외국의 경험을 보면 결선 투표제가 지나면 결국은 오히려 다수당 중심의 체제로 정당 질서를 바꿔낸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양당이 경쟁하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경쟁을 하겠습니다만 소수 정당이 당연히 배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지금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제 주도권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기식 후보십니다. 예, 최근에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중앙정부부의 사찰을 연상시키는 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지시하에 영포라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대통령의 인맥이 주도한 국민 뒷조사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2년 전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나서서 금품을 제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에서는 즉각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신속히 수사하고 동시에 국회 청문회를 총선 직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우리 청문회를 보면 증인을 아무리 소환해도 증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이것을 강제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나왔을 때 처벌할 규정도 매우 미약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총장은 아예 출석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청문회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는 것, 또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것, 이런 제도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상일 후보한테 집중되고 있는데요. 민간인 사찰 문제, 지금 이명박 정부 지금 드러난 몇 개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인권 유린이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명박 정부의 설명, 그리고 사과, 그리고 이제 저희는 특검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이제 특수본을 하자고 하는데 그건 검찰을 믿겠다는 건지 저는 좀 되묻고 싶고요. 이제 이 제도의 문제,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 건 이제 노무현 정권의 문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정권의 제가 특검을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혁 방안에 대해서 좀 하자는 주장이고, 제도의 문제는 맞습니다. 청문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시켜야 할지, 이 문제는 이제 그 19대 국회 들어서 진지하게 저희들이 토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정당한테 질문 주시겠습니다. 예, 그 유시민 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시민 후보께서는 지금은 진보정당의 대표이시지만 과거 참여정부 시절 집권여당의 경험도 계시고 또 입법부와 행정부 양쪽 모두를 에서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정말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 좀 경험에서 나오시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변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 짧게. 홍세화 대표님 평소에 늘 주장하시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죠.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를 반 정도 해줘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있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다 지역구만 다녀서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순서는 창조한국당 이지영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우리 사회는 시멘트만 쏟아붓는 발전이 아니라 그 좀 진짜 창조적 문화와 경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식 기반 사회를 창출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거대 양당 제도에서는 이미 그 구습에 젖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지식 또 창조적 경제 창출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정당과 그 국회 개혁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게 새누리당의 지금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새누리당의 정당 개혁 의지와 그 제도들을 좀 살펴봤는데 하나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현상을 잘 대변해 주시는 것 같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에서는 정당 개혁의 일환으로 정치 자금을 모두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세웠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정치 자금을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국민 앞에 말씀드려. 현행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가 뭐죠?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지방 공천시에도 뭐 그 정당에 돈을 준다거나 해서 그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또 돈으로서 그 선거를 이끌어 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테이블 밑에 돈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상에는 상당히 투명하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도 못 지키는 게 문제인데 뭐 어찌됐든 정치자금 문제, 지난번에 이제 뭐 경선에서도 불거졌던 문제들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좀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겠죠. 네. 다음으로는 민주통합당 김기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항상 좀 스스로를 현 정권을 심판할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과거 정권에 과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오에 대한 성찰 없이 현 정권을 심판해서 우리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요즘 말로는 이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가 싶고요. 정당 개혁과 국회 개혁에 관해서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신 그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자신감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지난 4년 동안에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신다면 좀 바꿔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저희가 가장 큰 문제인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가 새로운 기회를 한번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과거에 잘못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잘못한 일은 고치고 한계는 극복하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 성과는 계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가급적 질문을 짧게 하시면 답변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자유선진당 함영희 후보 차례입니다. 예, 자유선진당입니다. 아무도 저한테 질문을 해주지 않아서 긴 시간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좀 돌아가면서 질문해보고 싶은데 김기식 그 민주통합당 후보하면 낙천 운동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아마 그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에 역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사회단체하고 이 정당 구조가 다른 건지 그렇게 그 사회단체에 있을 때부터 강력히 주장했던 게 많이 실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후보들이 여전히 공천이 되는 건지 좀 짧게 답변. 예, 저는 뭐 그 정치의 변화에 대한 꿈을 갖고 지금 사회운동 27년 만에 정치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끊임없이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서 깨끗한 정치 또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번에 19대 국회에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통합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진출해서 정당을 또 국회를 많이 바꿔내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력형으로 답을 해주셨는데요. 홍사 진보신당 후보께도 제가 여쭙겠습니다. 일단 그 국회를 이제 뭐 비례대표들 강화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가 딱 하는 게 국민이 지금 굉장히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회의원 숫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지. 국회의원 숫자는 그게 직접 관련이 안 되죠. 그런데 독일 같으면 전체 그 의원 숫자 중에 이제 그 지역 후보를 절반을 꼭 하고요. 그 지역을 이제 대변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비례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전체 비율로. 그래서 초과 의석제도 같은 것도 생기는 건데 뭐 그런 그거는 한석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이상희 후보한테 여쭙겠는데 아마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국회의 기능이 견제의 기능도 있는데 지금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힘을 하나도 국회가 누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170석 이상 갖고 있는 여당이 대통령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좀 어떻게 다시 재정립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서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 총재직까지 겸임을 했었는데 그걸 그 통법부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나마 그거는 대통령이 이제 일반 당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뭐 특히 정권 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여당이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도 좀 의원들 뭐 다 각자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맡겨놔야 되겠죠.
이 8초 남았는데. 예. 나중에 활용을 하시죠. 저희가 시간이 자꾸 생방송인데 늦어져서 바로 그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미 FTA 쟁점과 해법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미 FTA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지, 또는 폐기되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각 정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각 정당이 보는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토론자당 각 2분입니다. 이번에는 그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다시 유시민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자꾸 질문이 몰려서 죄송한데, 저 유시민 대표님 당당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아마 홍보물에 저는 FTA를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난해에 이제 전국 농민 총연맹 분들 만나셔서 참 FTA 지지한 거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셨어요. 뭐 이제 통합 과정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당당한 태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대표님 뭐 일부 언론도 과거 총리 시절에 하셨던 말씀 관련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입장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유토론 시간 활용하셔서. 지금 꼭 제가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간은 아니죠. 예, 그럼 다른 분 좀 이따가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홍세호 후보. 한미 FTA 정말 우리 서민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앞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 FTA가 이 말로는 자유무역을 통하여 뭐 물가도 약 싸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회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국가가 어떤 존재 이유가 있는지, 존재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진행되어 온 이 과정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처음에 뭐 한칠레 FTA도 이 포도주값 싸진다 하지만 처음에 잠깐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 EU하고 했을 때도 예컨대 유모차 같은 것이 막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거듭 강조합니다만은 특히 미국과 같이 이 거대한 국가와 이 한미 FTA를 통하여 우리가 잃게 될 사법 주권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이것은 양국의 이 초국적 자본 재벌을 중심으로 한 그들 1%를 위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진보신당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폐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 당론이고요. 실제로 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 큰 정당들이 예를 들면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뭐 옳은 길이다 또는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재협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도 당연히 던져야 돼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만은 진보신당으로서는 우리 서민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함영희 후보 발언 신청하셨죠. 일단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상황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약속이 중요한 건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FTA 같은 거는 물론 노무현 정부에서 약속을 했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재협상 또는 폐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4대강 문제 같은 거는 대통령이 약속이긴 했지만 국민들이 사실 많은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도가 나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FTA 같은 거는 저는 그렇게 한미 FTA 같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계가 열려야 될 건 분명한 거고요. 근데 미래는 사실 참 예측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정말 저는 그걸 보고 미래를 진단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진단하기 힘들 때 일단은 위험이 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예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선진당은 한미 FTA의 가장 위험한 지금 농업 분야에 어떻게 하면 농업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농업이란 건 특히 우리 먹거리랑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키는 데 주력을 해서 일단은 안전장치 마련하는 데 먼저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한미 FTA가 지금 뭐 재협상이든 또 아니면 또 폐기 어떤 식으로 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했었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논의가 좀 충분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논의가 없이 항상 당과 당이 경쟁 구도로 가서 이런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에 아까 창조한국당 후보가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한국 사회의 미래를 깎아먹고 미래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먼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지영 후보. 예, 저는 한미 FTA 문제를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만으로 28살인데요. 한미 FTA 이미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문제가 우리의 어깨로 짊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내수 경제를 탄탄하게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대 자본의 힘이 밀려온다면 99%의 국민이 정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요즘에 자살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이 짊어지게 됐는데 이러한 짐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 내수 경제를 어떤 식으로 자립경제 구도로 만들어가서 거대 자본과 대항할 수 있을지 이러한 문제부터 FTA 논의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식 후보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예, 그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에서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한 우리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전면 재협상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이익이 되면 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되면 폐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FTA 분명히 1%의 어떤 슈퍼부자들과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99%의 우리 국민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일자리 걱정, 집값 걱정을 하고 계신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렵게 만들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통합당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이익에 맞게 한미 FTA를 고칠 수 있도록 전면 재협상을 하자. 이것이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시민 후보 아직 발언 안 예,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폐기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폐기 입장을 세운 것이 곧 통상개방 그 자체를 통합진보당이 반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국제적인 물자의 교류나 혹은 사람의 이동, 정보의 교류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변화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통합진보당의 고민은 미국과 같이 이렇게 강대한 경제 강국과의 FTA를 할 때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책 주권, 우리의 국가 주권을 지키면서 이 통상협정을 해나갈 건가 그 문제고 현행 한미 FTA는 심각하게 우리들의 정책 주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협정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번 한미 FTA 협정에는 재협상 과정에서 국가 이익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 중에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농어민들이라든가 중소영세 상공인들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사후 대책 내지 손실 보상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로 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입장에서 폐기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희 후보. 민주통합당 우리 김 후보님께서 그 한미 FTA가 이 1%의 몫이다. 글쎄 그럴까요? 그게 구호의 언어이지 해법과 모색의 언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한미 FTA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던 거 가운데 자동차 분야 하나 아닙니까? 그 전체적으로 국익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가 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시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계적 트렌드는 역시 그 교역 장벽을 낮추고 상품의 이동을 보다 활발하게 시켜서 이 글로벌라이즈드가 된 이 세계에서 좀 더 각국이 그
좋은 경제적 이익을 이제 취하자 이런 취지에서 서로 맺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한미 FTA 하고 나니까 일본 아사히 신문이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일본보다 앞서가서 앞으로 대미 수출이나 대미 교역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 김기식 후보님. 예, 그 개방하고 통상이 중요하지요. 저는 그런데 마치 한미 FTA가 무슨 개방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국제무역 질서는 다자간 그 질서를 WTO 체제도 그래서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다만 DDA가 무너진 뒤에 FTA가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국이 체결한 FTA도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국제적인 무역 질서가 FTA로 꼭 체결돼야 된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FTA 이익균형 문제는 국가 간에도 있습니다만 국내적인 계층 간 이익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주로 FTA 효과는 소위 수출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게 돼 있죠. 그 가뜩이나 대기업들은 지금 뭐 연간 20조에 가까운 이익이 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체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의 이익을 어떻게 국내적으로 계층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책 없이 이런 개방을 밀어붙이는 FTA로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네. 예, 다음 발언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용 후보님 시간 남으셨는데 활용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 FTA 문제를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FTA 문제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자료들을 읽으면서 좀 많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대 자본에 대항할 힘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직, 또 농업인들, 또 청년 실업자,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활동 인구가 1,8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수출로 이익을 본다는 대기업은 정말 1%에 그칩니다. 네,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전국의 모든 국민들을 거의 총알바지처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TA 문제가 정말 나라 국민의 그 민생을 이렇게 육성시키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의 반대 논리에 의해서 서로 말바꾸기를 하고 또 국민의 민생을 생각하기는커녕 소통하지 않는 그런 진정성 없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FTA 문제를 양당 간의 그 대결 구도로 이끌어가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소상공인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지, 농민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지 이러한 실제적인 그 대책을 계속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FTA 문제의 가장 큰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시민 후보 합류 후보 30초씩 남으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주도권 토론 때 시간 활용할까요? 그때 더 주시나요? 그럼 30초를? 아니, 간략하게 말씀하셔도 그렇지 되고요. 않으면 제가 지금 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FTA를 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을 중시하고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운 거니까 그 결과를 새누리당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건 그렇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우리가 서민 같은 계층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는 FTA를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보완 후 협상, 선보완한 다음에 FTA를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이미 발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발효가 됐고요. 이제 남은 문제는 이대로 그냥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뒤늦게라도 이제 민주통합당처럼 이제 독소조항이라고 일컬어지는 거 재협상 통해서 전면 재협상 통해서 조금 바로잡느냐, 저희 통합진보당 입장처럼 법률용어로는 협정을 종료시키느냐, 이제 그 선택이 남아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 국민들 중에 협정 종료, 폐기를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로서 국익을 지키는 가장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굳세게 한미 FTA 폐기의 입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저희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 한미 FTA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볼 때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그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농민을 위해서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얘기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폐기밖에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바로 주도권 순서로 넘어갈게요. 질문은 짧게, 답변 시간은 후보 정당에 보장을 해주시고요. 30초 이상은 꼭 보장을 해주십시오. 바로 진보신당 홍세화 후보 순서신데요. 그럼 김기식 민주통합당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이 이제 정책연대 합의문을 보면
현 정권이 체결 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노무현 정권과 지금 현 정권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과거 정권인 노무현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민주통합당에서는 현재 한미 FTA에 그 10+2 독소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한미 FTA에 대한 저희의 반성과 성찰에는 2008년발 미국발 어떤 경제 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신자유적인 국제적 무역 질서에 대한 성찰과 반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면 재협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게 국가 간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거냐라고 할 때는, 일단은 저희가 다수당이 되고 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에 대해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서 협상을 통해서 내용을 바꿔내는 노력을 우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전면 재협상을 우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김희식 이 후보께서는 2006년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 집행위원장을 지내셨잖아요. 네. 네,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두 개 정당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유시민 후보께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이제 그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와 이 통상 문제로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폐기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이 고민 지점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과연 이 재협상으로 이 소기에 정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런 통상 조건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하게. 예. 네. 이제 우리 홍세화 대표님께서도 지금 폐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데, 그래서 폐기가 혹시 안 된다면 민주통합당 주장에 가까운 그런 여러 독소 조항이라도 제거하는 재협상이라도 된다면 차선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폐기를 주장하는데, 이제 김기식 후보님 좀 유감인데 저희 책임 없는 정당이라서 폐기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나름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 때문에 폐기를 주장합니다. 저희가 지금 폐기 주장하는 것은 이 한미 FTA 협정문 자체에도 협정 종료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예. 예, 다음은 김기식 후보신데요. 예,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가 들어선 뒤에 소위 재벌 대기업 편향 정책으로 인해서 재벌이 빵집도 운영하고 떡볶이 순대 가게까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문어발 확장이 도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제 골목 상권이 붕괴하고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에서는 소위 유통법, 상세법 등을 통해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입법 조치를 지난번 해냈고, 또 민주통합당 출신들이 시도지사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제를 조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골목 상권 보호 조치가 현재의 한미 FTA에서는 무력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도대체 새누리당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들 골목 상권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그 정책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한미 FTA를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골목 상권을 보호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했을 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한미 FTA 그걸 만들었나요? 지금 고친 거는 자동차 분야 아닙니까? 그리고 저 골목 상권 문제, 대기업 문제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그래서 편법 증여하는 문제, 이거 다 저희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 문제는 좀 전문가들께서 많은 설명하고 국회에서 끝장 토론도 하고 해서 이미 쟁점이 다 돼 있는 걸, 그리고 해소될 건 해소된 걸 가지고 계속 이제 되풀이 하시는 게 제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꾸 분노의 언어, 구호의 언어를 하지 말고 좀 해법과 모색의 언어로 좀 대화를 하면 좋겠어요. 분노의 언어가 아니고요. 그 한미 FTA, 현재 한미 FTA ISD 그 투자국가 제소권에 대해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100명이 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문제 있다라고 해서 대법원에 연구반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노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제도권의 법관들조차도 이 제도에 한미 FTA, ISD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답변하겠습니다. 진짜 그 법관의 다수가 그렇게 답변은 생각하는 건가요? 나중에 해주시고요. 지금 두 정당한테 질문을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정당만 지적을 해주시고 질문 지금 끝나셨어요? 어떻게? 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홍세화 후보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 내용적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까 유시민 후보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간에 이미 체결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면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질문 지금 드리고 거의 싶습니다. 답변할 시간을 알겠습니다. 다 시간이 놓치셨습니다. 없네요. 네. 예, 답변 나중에 제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순서가 창조한국당 이지영 후보 순서시죠? 예, 저는 오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두 양 정당에게 우선 국민의 사과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동안 말 바꾸기와 반대만을 위한 그 반대로 FTA 논쟁을 진행해 오셨는데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날치기 협상 비준을 하시고 또 민주통합당도 예전에는 좋아 보인다 해서 하시려고 했다가 또 반대하니까 포퓰리즘적 논리로 그것을 또 FTA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여러 그 진통 과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통하지 못한 죄를 물어서 좀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미 발효된 한미 FTA 체제하에서 ISD 문제 같은 것도 돈의 논리로 그것의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의 논리로 우리의 정의를 재단하고 정의를 해체한다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돈의 논리에 짓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지 해법을 한 가지씩만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 이상희 예, 후보님 새누리당. 답변을 듣고 민주통합당. 제가 가져온 자료가 ISD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해놓은 건데요. 그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 오해 때문에 또 두려움도 생기는 것 같고 우리 청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FTA를 또 추진하셨고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으셨던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네요. ISD에 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나 그거를 정부가 잘 대응을 하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는 신자유주의 질서도 우리 미래에 꽤 좋은 측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전문가들 판단은 좀 맡겨놓으시죠. 네, 그리고 좀 전문가들의 판단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기식 후보님 대답 듣겠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으로 비쳤어요. 독선적 국정 운영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 부족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 있는 관계자가 좀 사과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김기식 후보님 30초 남으셨습니다. 저는 늘 그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정치 집단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청년 대책과 관련해서 핵심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 통합당에서는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빚쟁이가 되지 않도록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예, 시간 좀 반드시 엄수해 주십시오. 지금 생방송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자유선진당 함영희 후보시죠? 네. 아까 제가 이미 발효된 FTA를 좀 추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우리 유시민 후보께서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분께서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이걸 추진했단 말이죠. 추진하고 지금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이제 폐기를 또 주장한다면 그렇게 시간 많이 지난 거 아니거든요.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극과 극의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혼란을 주는 건지 그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제가 추진한 건 아니고 저는 그 이제 구성원이었죠.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추진하시면서 보건 분야를 맡기셔서 이제 그 분야의 협상만 제가 했습니다.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ISD 문제나 IPR,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것들은 국무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우려를 회의에서 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 제 입장은 한미 FTA를 한다고 해서 국가가 어떻게든 용성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도 어렵고 이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라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입장인데 하나의 도전이고 굉장히 큰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도전이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는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김기식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동안에 하나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좋은 정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최적 대응이 제일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으면 정책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미국 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 그것은 이제 주법과 연방법 밑에 한미 FTA를 두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행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한미 FTA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확실하게 정책적인 스탠스는 폐기인 건지 아니면 재협상, 대재협상 쪽으로 가는 건지. 예, 지금 저희 당의 입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폐기 협정의 종료를 저희 당론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다시 한영 드립니다. 후보님 두 번째 정당 질문 간단하게 예, 해주시죠. 그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상정한국당이 젊은 층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한미 FTA 쪽에서 창조한국당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좀 듣고 싶습니다. 창조한국당은 FTA 발효 전에는 한미 FTA 반대 집회도 나갔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이미 발효됐고 얼마 전 읽은 기사에서 뭐 딸기값이 폭락했다, 그 농산물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울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농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경제 프레임을 위해서 정치권 자체가 부패 무능한 세력이 물러가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유시민 후보 순서인데요. 시간 예. 좀 엄수 부탁드립니다. 아, 질문은 저인가요? 짧게. 예.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상하원 다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미국 쪽은 이 한미 FTA 조항과 협정문과 연방법 또는 주법이 충돌할 때 주법조차도 연방정부의 결정 없이는 바꾸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미 FTA 협정문이 연방법은 물론이요 주법보다 하위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 주권, 헌법적인 또는 법률적인 주권이 미국 경우에 살아있는 거죠. 한미 FTA 협정문이 이것을 침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국회 압도적 다수를 갖고 계신 당인데요. 총선 때문에 지금은 못하니까 끝나자마자 뭐 낙선했든 재선했든 다 모아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법을 하나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글쎄, 우리 유시민 대표님, 저희 새누리당 지금 강남을에 출마해 있는 통상교섭본부장 지내신 김정은 후보님하고도 토론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앞으로 이제 통합진보당이 또 국회 들어오실 거고, 또 민주통합당 저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FTA 문제가 되는 건 고쳐 나가자는 입장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FTA를 좀 잘 안착을 시킬까? 아까 우리 이제 자유선진당의 하명희 후보님 말씀하셨지만 제 질문에 대한 죄송합니다. 답을 좀 예. 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홍세화 대표님께 제가 저희 당과 같이 한미 FTA 폐기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제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위신이 추락한다부터 시작해서 마치 이걸 폐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보신당 입장에서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문제는 우리 한국의 이제 국가로서의 주체성이 특히 대미 관계에 있어서 약하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남미나 이런 데서 보면 FTA를 했다가도 다시 이걸 되돌린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 국가주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워낙 이제 대미 관계에서 이렇게 약해왔던 이런 것을 계속 그런 논리로 해나간다면 과연 우리가 이 독립된 국가인지에 대한 그 국가로서의 주체성에 대한 그것을 거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 진행해 주시죠. 민주통합당 김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유시민 후보님께 여쭙다가 같은 질문인데, 한명숙 지금 민주통합당 대표님 총리로 계셨을 때 담화문까지 내셨습니다. FTA 반대 시위를 하면 그 집회 주동자는 물론이고 단순 가담자까지 다 처벌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상황 변화 좀 얘기하시지만 자동차 분야 재협상 빼고는 다른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내에서 한 대표님이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주장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왜 여태까지 사과를 안 하시나, 이런 지적이 혹시 있을까, 이런 걸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민주통합당 충남지사로 계신 안희정 지사님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협상은 잘 됐는데 이명박 정부의 협상이 좀 나빠졌기 때문에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현행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하에서 추진된 한미 FTA의 시행에 반대한다. 그래서 전면 재협상해야 된다라는 점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명숙 대표님과 관련된 말씀은 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상황과 국민의 이익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혹은 상황의 변경에 의해서 국민의 중대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당연히 저는 정책에 대한 판단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미 FTA라는 것이 제기된 것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통상 개방 정책으로 WTO, DDA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년 뒤에 우리의 국제적인 통상 무역 질서가 FTA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FTA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가 통상 문제에 대한 부정이냐 긍정이냐 이렇게 논의를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분 말씀 다시 인용을 하면 FTA는 세계 흐름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도전이다. 그리고 이제 국익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거를 다른 얘기하는 정당한테 겁니다. 질문 주시는 건가요? 국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비준을 했고 이제 발효를 했는데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자유선진당의 우리 함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농어민 분야의 보완 대책 강조 많이 하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정부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간 지금 15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제가 그 부분을 더 강조했던 건 이미 54조 예산 편성된 거 알고 있는데 그게 기존에 이미 편성돼 있던 걸 다시 또 그냥 이렇게 마치 더 한 것처럼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더 10조를 저기 보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6분의 한미 FTA에 대한 쟁점과 해법에 대해서 6분의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요. 국익에 대해서는 모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진일보한 대안은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시작하겠는데요. 현재 일부 방송사 노동조합의 경우에 언론의 자유 등 산재한 문제로 소속 방송국의 경영진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구조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 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토론자당 2분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민주통합당 김기식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 후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에
그 KBS 정윤주 사장을 온갖 불법과 폭력을 통해서 몰아낸 뒤에 MBC, YTN, 연합뉴스 등 소위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특보들 등 이런 어떤 정권 인사를 무리하게 사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은 방송사 동시파업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가 지금 유린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 최근에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김재동 씨나 김미화 씨 같은 연예인들조차 뒷조사당하고 방송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는데 평범한 시민들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억압됐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됐습니다. 인터넷에 비판적 글 하나 올렸다고 대통령을 풍자하는 어떤 그림 하나 그렸다고 해서 저는 처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언론과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가 정권이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적 개혁도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라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발언 신청해 주시겠습니까? 한명희 후보. 아마 그 언론 자유와 이 공공성 이 주제에서는 아마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알 권리,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언론의 이제 공공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이 방송국에서 PD 수첩이 방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PD 수첩은 4대강이라는 아주 이번 정권의 가장 핵심 문제를 취재한 건데 그렇게 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는 그냥 무시가 된 거고요. 또는 PD 수첩 제작진이 하려고 했던 그 표현도 바로 무시가 됐고 그다음에 국토를 한번 뒤흔든 그 4대강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공공성도 같이 다 훼손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켜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거의 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어야 될 그 공영방송이 마치 국영방송처럼 운영되는 이런 파행적인 것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선진당은 이제 방송통신진흥회가 이제는 좀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시민자치위원회 또는 그 시청자위원회 같은 어떤 객관적인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런 방송들의 공공성이나 표현의 자유, 그런 알 권리 이런 것을 같이 지켜나가는 그런 도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먼저 하시죠. 홍세 후보. 예. 예, 제가 언론계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작금의 상황이 참 지켜보면서 참 참담하죠. 이 방송사 이 KBS, MBC 그리고 YTN을 비롯해 또 국민일보도 파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 언론에 대한 이 탄압이 극에 달했구나. 그래서 이 전면 대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론의 이 공공성,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 정치 권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본 권력이죠. 이 두 개의 권력이 얼마만큼 독립적인가가 바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공성을 담보해 주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이명박 정권 전에는 그래도 이 정치 권력에 대한 그 일정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전면적인 후퇴가 지금 이 상황을 몰아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언론 출신으로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언론인들, 이 기자들, PD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연대하고 하는 것이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그 토대 위에서 앞으로 이 자본 권력에 대한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바로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시민 후보. 예, 저희 통합진보당은 언론 미디어 분야의 3대 과제 8개 핵심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이명박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한 이 실태에 대해서 진상규명하고 언론 악법을 개정하여 언론 자유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보장하는 겁니다. 방송심의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개인과 단체들이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의사표명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주고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도 전면적으로 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언론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인데요. 미디어 균형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또 공영방송은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더욱더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역의 이 방송 미디어도 활성화함으로써 여론의 종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상파 방송 역시도 이 사장님들이 자꾸 간섭해서 이상한 방송 만들지 못하게 이 방송 제작의 자율성, 기자와 PD들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 정책 준비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지영 후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들었는데 저는 이러한 방안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아무리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새로운 경제 구도,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는 언론도 계속 똑같은 내용만 똑같은 보도만 반복할 것이고 또 정치권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언론 역시 그런 정치권의 모습을 보도하게 되고 그런 정치권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은 사회 의견의 전달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국민이 판단해야 되고 국민이 서로 의견을 소통하는 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언론 개혁은 우리 언론은 이제 세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 한국의 위치를 바로 알고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러한 전체 패러다임을 안 후에 언론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5분이 비슷한 의견을 내셨는데 이상일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중에 좋은 말씀 또 거기에 일부 해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방송 전파 국민의 것인데 지금 이제 계속 지금 파행이 되고 있는 현 상황 정치권에서 특히 또 여당인 새누리당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이 문제 발단 그 이명박 정부의 문제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좌우간 어찌됐든 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정치권은 조금 너무 들어가서 이 당파성을 심어주기보다는 사실은 일단은 좀 언론 자유를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 회사와 이 노조 간에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드는 그런 제도적 개혁 방안과 함께 좀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지영 후보 시간 많이 남으셨고요. 이상일 후보는 금방 57초 지금 남아있고요. 이지영 후보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예. 제가 방금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세계화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어떻게 언론이 세계화될 수 있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보는 TV 홈쇼핑 채널 같은 경우 그 홈쇼핑 채널은 원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홈쇼핑 채널이 지금은 일부 대기업의 40%에서 50%에 육박하는 그 유통 폭리만을 제조하는 그런 채널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언론 중립성 요구와 이런 가장 상업적인 홈쇼핑 채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가장 상업적인 홈쇼핑 채널에서부터 99%의 국민의 이익을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그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이 언론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식 후보님. 제도개혁 중요합니다. 개혁된 방송법 다시 재개정해야 되고요. 또 시민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권력이 소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떤 제도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함예희 후보님. 예,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확실히 언론이 뭔가 유지해야 될 게 분명한데요. 저는 앞으로 19대 국회랑 18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다음 정권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MBC 무한도전 보고 싶어 하면서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면서도 참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이 더 현명해지고 있는 한국에서 다음번부터는 정말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또 언론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켜주는 거 다음 정권은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후보님, 유시민 후보. 이제 언론 공공성 강화하는 것은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자꾸 그 간섭하거나 장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 이 1팀, 제가 뭐 자료 안 들겠습니다만 소위 공직윤리지원관실인가 하는 1팀의 이 조사보고서 목록을 보니까요. 언론 관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언론사, 방송사 사장님들의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코치하고 일일이 결국은 청와대에서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불법 조직 만들어서 언론을 뒤에서 장악하는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예, 이거 마무리해 그만두는 주시죠. 것만으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희 후보님만 시간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언론 공약은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 진전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는 또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징후도 보이고 해서 일단 이 상황을 좀 주시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그 19대 국회에 이제 들어가서 진짜 언론 자유를 어떻게 신장할 거고 언론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아까 권력으로부터 이 독립 문제 이런 것들을 뭐 야당의 입장도 듣고 다 해서 좋은 정책으로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예, 지금 그 20초 미만 남으신 분이 두 분인데 사회자 직권으로 다음 시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후보님은 23초 남으셨어요. 어떻게 다음 넘어갈까요? 예, 그럼 주도권 토론 이어지겠는데요. 주도권 토론 그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분의 시간이 허용이 되고요. 꼭 두 정당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에 대한 어떤 답변 시간 꼭 보장해 주셔야 되고요. 한 정당에 대해서 1분 30초 넘어가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상일 후보 순서신가요? 죄송합니다. 이지영 후보 순서입니다. 예, 먼저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 찾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3월 27일 미디어스 기사에서 새누리당은 언론개혁에 관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읽었는데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현재 언론들의 자유와 공공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정책이 혹시 있으셨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내놓지 않을 거라고 뭐 단정하시니까 뭐 점을 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상황을 점검 분석해서 그 정책을 내놓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정책 그쪽 분야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듣고 왔고요. 좀 지켜보시고 이 지금 언론의 지금 공공성 문제 사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 그 좋은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여야가 또 저 테이블에 앉아야 되겠죠. 예. 다음으로 민주통합당 김기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독립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정책들을 보면은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인사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원천 봉쇄, 또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 편향성 감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가장 중립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 시대에서 언론이 보도해야 될 가장 중립적인 관점,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 자유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지요. 근데 그런 언론 자유를 억압할 때 제일 이명박 정권이 너무 잘 보여줬습니다만 언론사의 수장을 자기 사람을 안 친다든지 혹은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방송의 내용을 규제하려고 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사의 사장의 임명 자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방송의 내용 문제를 다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좀 과도하게 그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위법을 개정해서 이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심의를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제도 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해했을 때는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 편향성 감시는 제가 이해했을 경우에는 그 편향성을 감시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의 편향성을 감시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방송 정책에 있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내용에 개입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통제 수단이 돼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너무 한쪽 편향으로 가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저는 방송은 공중파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목으로 저는 두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억압하는 제도나 어떤 정책 이는 옳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함영희 후보십니다. 아까 저기 새누리당 우리 이상일 후보께서 언론 정책이 없다고, 언론 공약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참 충격받았습니다. 아까 없는 걸 보고 오긴 했었지만 사실은 이번 18대 국회 끝나고 이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거 맞고요. 또 정권 심판론으로 가서 새누리당 역시 거기에 같이 해야 이 정권과의 단절, 그리고 이 정권의 부정적인 시선을 좀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 공약이 없다는 건 갑자기 좀 심히 좀 유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질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당장 지금 여기 MBC 파업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기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MBC 얘기부터 하면 제가 그 해법을 내놓을 만한 그 역량이 못 됩니다. 죄송하고요. 언론 공약을 안 만들었다는 건 그걸 뭐 언론 정책이 없고 대책이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총선을 앞두고 지금 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분노의 언어, 해법의 언어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저희는 진짜 민생으로 가자, 미래로 가자 해서 가능한 한 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고 그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제 하겠다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많은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여야 간에 아무 대화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좀 야당에서도 좋은 의견 나오면 그것도 경청을 하고 해서 이제 19대 때 마련할 생각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금 방송사들이 뭐 경영진과 노조가 좀 더 대화도 하고 해서 이 상황을 좀 더 잘 좀 진전을 시켜서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마 그러니까 공약이 없다는 게 저는 반성의 의미로 좀 받아들이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민주통합당 김기식 후보한테 여쭙는데 아까 이제 언론의 공공성 하면서 그 권력으로부터의 그 독립성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 하나의 더 큰 위험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예,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독립 문제가 방송량에서 훨씬 더 커지고 있죠. 특히 이제 지상파의 영역조차도 지금은 IPTV나 케이블이 확대되면서 축소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걸 전제로는 그 재원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부담을 좀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시간이 조금 남은 거랑 포함해서 하나 더 질문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20초 남았는데. 아까 남긴 시간 27초 있는데. 제가 마무리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통합진보당 유시민 후보십니다. 예, 자꾸 이제 여당이라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MBC 파업도 그렇고 KBS 새노조 파업도 그렇고 YTN 기존에 벌어진 이게 지금 방송사와 전국 언론노조가 이렇게 많이 파업을 한 예가 우리 역사에 없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병을 앓고 있죠, 우리 미디어가. 근데 이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원인이 뭔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민간인 사찰 문서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 방송사 인사를 거기서 다 했더라고요. 이제 사장 임명도 누구로 하고 또 이제 사장이 은행을 이렇게 하라는 코치도 다 하고 그게 이제 대통령한테 직보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그 당사자들의 청와대 출입 기록도 수백 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의 근원이 이 공영방송의 경영진 사장을 대통령의 특보 출신을 너무 많이 임명했다. 이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었다고 유시민 후보님 생각합니다. 질문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일 우리 새누리당 후보님 혹시 이제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집권이 아니라 이제 총선 끝나서 다시 또 국회의원을 맡게 되고 뭐 만에 하나 그럴 리 없지만 혹시라도 또 집권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언론 공약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저희도 지배 구조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방송심의제도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뭐 우리 방송사 사장님 임명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이명박 정부의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KBS 시절에 이제 우리 정현주 사장님. 아니 제 그러니까 질문이 그 얘기입니다. 질문은 예. 새누리당이 이제 당명을 바꿨는데 앞으로도 또 그러실 거냐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새누리당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예, 거죠.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죠. 네. 우리 이재영 후보님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뵙는데요. 이 언론 미디어 공공성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20대 청년들이 어떤 내가 의견을 말하는데 좀 겁이 난다? 네. 이런 느낌이 있으신지 혹시 그런 거 있다면 네. 좀 어디에서 그런 걸 느끼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의견을 이야기할 때 겁이 나는 것은 그 사람마다의 그 개인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겁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또 청년들이 지금 의사소통을 어떻게 예.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이신가요? 아니 혹시 미디어에서 네. 자기 의견을 밝히는데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 이상훈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뭐 아무래도 민주통합당 우리 김 후보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시민 후보님 말씀에 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정현주 사장님의 KBS, 그다음에 최문순 사장님의 MBC, 그 시절과 그 시절 또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데뷔를 했던 그 시절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매우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주 사장님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특보였던 분을 임명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항이 발생해서 오히려 그분을 임명 못하고 새롭게 노조의 오히려 추천에 의해서 임명되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권을 임명한 경우가 아니고요. 무엇보다 저는 정현주 사장 시절이나 또 최문순 사장 시절에 MBC와 KBS에서 이렇게 대량의 해직자가 발생하고 징계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언론 탄압의 수위라는 것은 첫 번째는 보도를 통제하지만 가장 극악한 경우가 언론인을 길거리로 내몰고 더 나가서 이제 고문을 하는 이런 단계인데 지금은 거의 독재 정권의 수준의 단계까지 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은 많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 이제 박건상 사장님, 소동구 사장님, 김중배 사장님, YTN 경우 장명국 사장님, 표한수 사장님, 그러니 권력을 잡으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유혹을 사실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점을 앞으로 이제 단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하명희 후보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아까 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에 비판 정신의 회복, 이 문제를 이제 서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텐데 우리 자유선진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저희 자유선진당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걸 공공성 확보로 봅니다. 공공성이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이런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권을 잡으면 다 그런 욕심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일 거라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위기, 이런 또 그런 유혹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적인 기구,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방송이나 신문, 언론 정책이 좀 펼쳐져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이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선진당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진보신당 홍세환 후보 네. 시작해 주시죠. 저는 언론의 소명이 진실과 공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집권 정당인데 언론 정책이 없다. 이것은 혹시 진실과 공익에 별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지. 제가 정책 공약을 이번 선거 앞두고 하지 않았다고 했지 정책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걸 아까 지배구조 개선 문제. 네, 그 얘기는 아까 나왔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언론 노동자들이 파업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정부와 사측은 이 파업이 정치적 목적의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일 후보께서도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방송 쪽에 뭐 제 동료들도 많았고 선후배들도 많았고 지금 경영진도 있고 노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을 그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 규정을 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 지금 그 파업하는 이 언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는 아시는지요? 네,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지금 바로 이제 이 낙하산 사장 퇴진, 그 다음에 이 해직된 노동자들, 언론인들 이제 복직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쟁취,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우리 김기식 후보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이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럼 이 구조적으로, 이 제도적으로 이것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이제 사장 임명 방식을 김 후보께서 객관적, 독립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근데 그 객관적, 독립적이라는 것이 과연 외부에 의해서만 규정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진보신당에서는 내부에서, 즉 각 언론사의 구성원들이 이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회라든지 그 수의 절반 정도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왜 외부로부터 규정하고 내부의 자율적 통제랄까 이런 것으로 이 전환할 수는 없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는 그 2003년도에 KBS 사장 임명 과정에서 사장 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제가 처음으로 제안해서 그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사장 추천위원회는 그 방송사 내부의 구성원과 외부 의 시민사회나 전문가 등이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서 그 추천의 범위 안에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방송의 공공성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만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 전체에 대한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부적격한 인사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이시죠? 민주통합당 김기식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그 이상일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언론 공약이 없는 거는 혹시 새누리당이 지금의 언론 환경을 너무 즐기고 계셔서 그런 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4년 동안은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YTN의 노정면 위원장을 비롯한 해고자들은 지금 1000일이 넘도록 복직되지 못하고 아직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 문제를 보도한 KBS 새노조의 조합원들과 기자들이 지금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있고, 어제는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MBC에서 또 다른 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동아일보 대량 해직 사태, 그리고 50 초기에 언론인 학살 이후에 이렇게 많은 언론인이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일이 없습니다. 아까 계속 이상일 후보께서 언론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까 그 언론 환경을 즐긴다고 하셨는데 뭐 좀 가하신 말씀 같고, 저희도 이 상황이 빨리 잘 원만하게 정리되길 바라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안 한 거는 가능한 한 좀 언론에 맡겨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이나 다른 이제 정당에서는 뭐 언론 노조 분들 이제 면담을 해서 또 뭐 좀 정치색을 띠게 하잖아요. 그러면 경영진하고도 좀 대화를 해보시죠. 그래서 좀 중재를 해보시든지. 그런데 저희는 가능한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개입을 않고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의 문광희 의원들께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장님을 뵙고 싶었는데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방송사의 사장님이 소관 상임위 의원도 만나주지 않는, 정말 이제 권력을 기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세화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보신당 홍세화 선생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후보께서는 오랜 기간 사실상의 망명 생활을 프랑스 파리에서 하셨고, 귀국하신 뒤에
언론사의 논설위원으로 계시면서 언론인 활동하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에서 보실 때 지금의 이 언론 상황, 특히 이 방송의 공공성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이제 이 공공성을 위해서 이제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자본으로부터 권력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기자, PD 분들의 자질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 한국의 기자들은 좀 죄송한 부분도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자 정신을 가진 기자이기보다는 동향 보고자에 가깝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파업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기자 정신에 투철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예, 6분의 주도권 토론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해주시고 우려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직도 조금 그 부족한 대안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충분히 못 드려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에 못다 하신 말씀 해주시고요.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는데요. 아까 함영희 후보님 제가 20초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시간 다 가능하면 제가 봐가면서 조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자유선진당 함영희 후보부터 말씀해 예, 주시죠. 제가 좀 짧게 하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8대 국회를 기억하는 분들이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입니다. 폭력이라는 걸로 해서 극한 대치했던 건데요. 이런 갈등은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려면 적어도 균형 감각을 지닌 어떤 특정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균형 감각을 지니려면 많은 지혜가 필요할 텐데 저희 자유선진당의 많은 구성원 그리고 저희 자유선진당의 후보들은 조금 연령들이 중고령층으로 일단 많은 기성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식견이 풍부하고 또 오랫동안 그 현장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혜를 발휘한다면 그 원내에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을 상당수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국회의 갈등 또는 또 사회적인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을 좀 골랐으면 좋겠고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정당으로 저희 자유선진당을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지금 3번입니다. 예, 다음은 통합진보당 유시민 후보 차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당 기호 4번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 소상공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그들을 위한 정의를 지키는 정당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하면 18대 국회를 반복하는 게 되고요. 또 민주당이 혼자 과반수를 하면 17대 국회를 반복하는 게 됩니다. 야권 연대가 과반수를 하고 그 속에서 통합진보당이 교섭단체를 하면 새로운 국회가 되게 돼 있죠. 저희 이번 야권 연대를 통해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단일 후보가 저희는 30곳, 민주당은 140곳입니다. 전국 모든 곳에서 후보 투표는 야권 단일 후보를 찍어주시고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통합진보당으로 해주십시오. 비례대표라도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 순번은 12번, 20% 득표해야 저도 국회 갑니다. 통합진보당 꼭 도와주십시오. 예, 20초 조금 남아있는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예, 이상일 후보. 새누리당 이상일입니다. 저희 부족한 거 많았습니다. 잘못한 거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절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어디서는 이제 1대 99의 싸움, 또 1대 99의 대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100%의 국민 행복, 그걸 추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는 사회 분열을 가능한 한 좀 막고 좀 사회를 조화롭게 그리고 우리 민생을 위해서 좀 미래로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내세운 겁니다. 과거 잘못과의 많은 단절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정강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대국민 약속을 통해서 저희가 실천하고 실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대 국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국회가 18대, 17대 국회 반복이 되느냐 아니면 좀 더 밝은 모습, 미래로 가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당은 정체성을 기준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저희 당 비례대표 후보나 지역구 후보 보십시오.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추구하는 분들이 왔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홍세화 후보 차례인데요.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네. 이 며칠 전에도 상영 자동차 노동자 한 분이 또 임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정말 이게 사는 건지요? 22번째 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참 참담한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거는 저는 불안이라고 봅니다. 톨스토이가 남긴 문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 이 지금을 우리는 향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뭐 선거 때만 되면 서민을 위한다, 노동자를 위한다 말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생활, 삶,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진보 좌파 정당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비례 후보 1번으로 비정규 청소노동자이신 김순자 후보를 내세운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진정으로 참으로 노동자 서민이 주체가 되는,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를 바라신다면 기호 16번 이 진보신당에 꼭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당이 네. 그래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가야, 밑에서부터 가야 가깝습니다. 우리 네. 정당이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기식 후보 말씀하시죠. 예,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 각자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은 성장의 과실이 1%에게만 집중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 99%의 국민이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에 터진 정권 실세 3인방의 부정비리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는 부패한 정부입니다. 국민을 뒷조사한 부도덕한 정부입니다. 무엇보다 서민 경제를 파탄시킨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1%의 소수 특권의 낡은 시대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민주통합당이 국민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지영 후보십니다. 아까 청년들이 의사 표출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청년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주어야 되고, 또 저는 그 기회를 만들러 나온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투쟁을 넘어서 최근 저를 비롯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 열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열망은 기존 정치 구습에 대한 상처와 절망을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치는 새 시대를 향한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우리에게 더욱 깊은 상처만 주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틀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시켜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조한국당은 근무 만족도 96%에 달하는 행복한 일터를 일궈낸 실제 경험과 저와 같은 20대의 열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조하여 그간 온 국민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안철수 문국형과 창조한국당의 사람 중심 진짜 경제만이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다를 외치는 창조한국당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을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 사회 분야의 공약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을 비교하고 그 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정치권이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내세우는지, 그리고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6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두 번째 시간은 내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10시에 세 번째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